혹시 한순간의 잘못된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한 번의 낙상은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하게 만들고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게 하며 혼자 살아가는 자유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소리 없이 아주 평범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던 중이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꼭 그렇게 불안한 일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장비도 운동기구도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전국 곳곳에 실제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6가지 걷기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리치료사와 노년기 전문가들이 효과를 인정한 방법들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습관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어떤 방법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습관들이 중요한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60대든 70대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든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더 안전하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시선의 방향이 균형을 좌우합니다. 걷는 동안 어디를 바라보느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시선 하나로 몸 전체의 안정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마치 기차의 맨 앞 기관차처럼 그 방향에 따라 몸 전체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혹시라도 발이 걸릴까 불안해서 아래를 자주 보시죠. 하지만 오히려 그 습관이 낙상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걷다 보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척추는 구부정해지고 몸의 중심축이 점점 무너집니다. 이렇게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면 시야 확보도 어려워지고 앞길의 위험 요소를 제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을 바라보는 시선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걷는 동안 고개를 들고 약 3-5m 앞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밑은 꼭 필요할 때만 살짝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로잡으면 자세가 바르게 펴지고 걸음이 고르게 이어지며 주변 인식 능력도 자연스레 향상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정기철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리막길에서 자주 휘청거리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그는 그동안 발만 바라보며 걷는 습관이 몸을 과하게 앞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고개를 들고 턱을 살짝 당기며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중심 근육이 활성화되며 균형감이 저절로 되살아납니다. 혹시 걷는 도중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바닥을 자주 내려다보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시선이 걸음을 이끕니다. 때로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균형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발의 리듬을 다시 찾기 걷는 자세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리와 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 역시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팔은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추와 같습니다. 오른발이 나갈 때 왼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흔들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교차되는 팔의 움직임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상체의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몸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팔을 점점 덜 쓰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른 채 그렇게 됩니다. 어깨가 아파서일 수도 있고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불안입니다. 낙상이 걱정되면 몸이 저절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은 팔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9세의 윤정희 선생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넘어지신 뒤부터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시간이 갈수록 균형감이 나빠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사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왼팔이 계속 긴장된 채 고정돼 있었고 그 결과 몸 전체의 리듬이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은 지팡이를 한쪽에 두고 반대쪽 팔은 가볍게 흔드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자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의 자신감도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팔꿈치는 편하게, 손은 가볍게 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보는 겁니다.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고른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한쪽 팔이 불편해도 다른 쪽 팔이라도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다 아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쪽 팔이라도 움직이면 몸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쪽 팔의 작은 흔들림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단계. 발이 닿는 방식을 의식하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방식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신의 균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발 전체를 평평하게 디디거나 무의식적으로 발끝부터 착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걷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건강한 걸음걸이는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고 그 압력이 발바닥의 아치를 따라 천천히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내며 다음 발걸음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의 연속 동작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정렬을 유지하며 발가락이 울퉁불퉁한 지면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예전 부상의 기억 때문에 뒤꿈치 착지를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넘어진 경험 때문에 아예 발을 끌듯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을 끄는 습관은 오히려 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의 김세진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당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면서 발을 거의 들지 않고 걷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후 재활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걸음은 항상 뒤꿈치부터,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은 발가락. 그렇게 걷는 감각을 다시 되살려 나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걸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지만
걷는 동안 몸의 통제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꿈치로 먼저 디디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골반의 움직임도 맞물려 다리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몸 전체가 본래의 흐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수건을 바닥에 깔고 맨발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의 어느 부분이 먼저 닿고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연습할수록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몸에 다시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어질 걱정 없이 편하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단계. 짧은 걸음이 만드는 큰 안정감. 짧게 걷는다는 말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걸음의 길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요소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보폭으로 걷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넘치고 속도에 자신이 있었던 시절엔 길게 내딛는 걸음이 활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길었던 걸음이 오히려 위험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을 너무 멀리 내디디면 체중이 순간적으로 뒤로 쏠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이나 작은 장애물 앞에서 재빠르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짧고 안정된 걸음은 그 모든 위험을 줄여줍니다. 중심이 발 위에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몸의 반응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몸 전체가 바닥과 더 단단히 연결되면서 우리는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기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벌리고 바닥에 최대한 가까운 자세로 아주 조심스럽고 짧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아이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넘어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 본능적인 지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지혜가 더 소중해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먼저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3세의 정광수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오랜 시간 우체부로 일하셨습니다. 젊을 땐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일이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대로 큰 보폭으로 걷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집 앞 골목에서 2번이나 연달아 발이 걸려 넘어진 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 보건소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걸음걸이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의 보폭을 줄이고 그 대신 발을 내딛는 리듬을 아주 약간 높여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몇 주 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걸을 때 다리의 피로감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발이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걸음이 짧아졌는데 마음은 더 안정됐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 속도로 10초 동안 몇 걸음을 걷는지 세어보세요. 그런 다음 발을 조금만 짧게 내디디며 다시 10초를 걸어보세요. 걸음수가 늘어났다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를 너무 멀리 밀지 마시고 몸 가까이에 두고 짧은 걸음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몸은 더욱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짧은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더디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작지만 현명한 걸음들이 쌓여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결국 우리의 자립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5단계. 몸의 중심을 깨우면 균형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을 생각할 때 다리의 힘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릎이 약해졌는지 발목이 흔들리는지 종아리에 힘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지요. 물론 다리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균형의 시작점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코어입니다. 코어는 단순히 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와 허리 골반 주변을 둘러싼 깊은 근육들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마치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허리띠처럼 작용합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상체와 하체를 안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없는 기둥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이 중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와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자세는 점점 구부정해지고 걷는 걸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작은 비틀림 하나로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 아주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만 들어 올려보세요.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뇌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양치할 때나 걷는 도중 복부에 가볍게 힘을 줘보는 겁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3-5초간 유지해보세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티 나지 않지만 그 짧은 수축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근육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잊고 있던 고든 자세, 자연스러운 중심 본래의 안정감을. 대전 유성구에 사는 81세의 최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는 시간을 이용해 이런 동작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재미 삼아 시작한 것이었지만 몇 주 후부터는 아침 산책을 할 때 더 이상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 자신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몸이 다시 중심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등을 곧게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의 힘입니다. 코어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작고 잔잔하지만 몸 전체를 조율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몸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균형은 더 이상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단지 걷는 안정감을 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중심의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6단계. 바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분들이 넘어짐의 원인을 헐거운 러그나 부재 중인 손잡이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조용히 사고를 일으키는 건 바닥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도 뇌가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 찰나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이 휘청이는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각과 감각의 반응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의 색이 달라지거나 재질이 변하거나 조명의 밝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조차 깊이감에 혼란을 주고 발이 디디는 방향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특히 카펫에서 마룻바닥으로 또는 타일에서 문턱 위로 옮겨갈 때처럼 재질과 감촉 밟았을 때의 소리와 온도까지 달라지는 경우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이유도 모른 채 한 발이 헛디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권하는 한 가지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 지금 밟으려는 바닥을 작게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마룻바닥, 레어그, 계단 한 칸처럼 조용히 말로 떠올리면 뇌가 그 변화에 주의를 집중하고 몸도 그에 맞춰 자세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 단순한 습관이 신체 전체의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79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생활하시던 중 반들반들한 복도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집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조용히 바닥의 종류를 머릿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러그, 슬리퍼, 문턱. 그렇게 단어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바닥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졌고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한 발 앞서 준비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은 빛이 많이 반사되는 고광택 바닥입니다. 조명이 비칠 때 생기는 반사는 평평한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만들거나 오히려 단차를 감추기도 합니다. 특히 돋보기를 포함한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는 분들은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렌즈의 굴절이 바닥의 깊이나 높이를 왜곡해 실제보다 더 얕거나 더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변화는 작지만 우리의 주의는 더 커야 합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의도를 담는 순간 우리의 움직임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바닥이 변하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걸음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몸이 느려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따라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 넘어질까 걱정되는 마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를 두려움,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낯선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크고 복잡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이 삶을 다시 붙잡아주고 무너졌던 자신감을 조용히 되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눈 6가지 걸음의 기술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잊고 있던 삶의 지혜를 되살려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동작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걱정으로 움츠렸던 걸음이
점차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 걸었던 발걸음이 자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완벽하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턱을 조금만 들어 올려보세요. 팔을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한 걸음을 조금 더 짧게 내디뎌 보세요. 이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자립이라는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매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6가지 습관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이 있으셨나요? 내일 아침 그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지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얻은 작은 통찰 하나, 실천하고 싶은 다짐 하나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과 균형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70세를 넘어선 이후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으신가요? 매년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어떤 분들은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몇 가지 핵심 징후에서 드러나는데 이들은 작지만 매우 강력한 신호로 앞으로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7가지 징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신 분들에게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발견한 실제적인 패턴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미처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작은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징후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뚜렷한 방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 걸음 속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세가 넘은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유전자 검사나 병원 기록 식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걸음 속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힘차게 걷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걸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걷는 속도는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력과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까지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몸의 여러 기능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진수 씨와 박준호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진수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이 한결같이 균형 잡히고 힘차게 움직입니다.
반면 예전에는 활발했던 박준호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친구들과 걷다가도 자주 쉬어야 하고 가끔은 발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김진수 씨의 꾸준한 걸음걸이는 몸의 여러 기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박준호 씨의 느린 걸음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느려진 게 아니라 근육 약화, 혈액순환 문제 혹은 초기 신경계 이상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리는 곧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의 회복력과 저항력도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걸을수록 다리는 더욱 튼튼해지고 몸의 활력도 유지됩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걸어보고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얼마나 빠르게 인생을 걸어가는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 속도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후 악력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손을 맞잡는 그 힘, 즉 악력이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년층의 전반적인 활력과 근육 건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단단하고 안정된 악력은 튼튼한 근육,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건강한 신경계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악력이 약해지거나 점점 줄어드는 건 근육량 감소와 노소에 더 나아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는 78세의 이성민 씨는 평소 악력이 좋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 때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또래인 김상호 씨는 언젠가부터 병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가방을 드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그의 약해진 악력은 몸속 근육량 감소의 신호였고 이는 낙상이나 골절,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는 도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 건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수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악력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을 쥐거나 손목 근력기구를 사용해보고 가벼운 덤벨을 들며 손과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악력을 점검해보세요. 누군가와 악수할 때 예전만큼 힘이 느껴지지 않거나 평소 작은 물건을 쥘 때 손에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히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서 있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막상 몸이 휘청거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약해진 분들은 낙상이나 골절, 심지어 인지 저하까지 더 쉽게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순자 씨와 이정희 씨를 떠올려 볼까요? 박순자 씨는 평소 걷기를 즐기고 매일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발을 들고도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반면 또래인 이정희 씨는 오랫동안 균형 운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발로 서보려 했더니 몸이 금세 흔들려서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만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죠. 이정희 씨가 느끼는 균형 감각의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근력 저하, 신경계 이상, 심지어는 뇌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튼튼한 다리와 예민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두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혹시 요즘 걷다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거나 벽이나 의자에 의지해 걸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끝에서 발뒤꿈치로 걸어보거나 가벼운 태극권 동작을 따라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으신가요? 만약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셔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균형 감각을 조금씩 단련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걸음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징후,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깊이 잘 자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배출해 건강을 유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며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분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밤마다 잠을 설치거나 쉽게 깨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심장질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에 사는 75세의 최영호 씨와 박태수 씨 모두 70대 중반입니다. 최영호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약 7시간 정도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편입니다. 반면 박태수 씨는 한밤중에 자주 깨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잠드는데 애를 먹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영호 씨의 몸과 마음은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냅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뇌가 자주 멍한 상태가 되고 낮에도 피로감을 느끼며 혈압까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의 수면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밤사이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시나요? 그렇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낮은 활동량,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진단받지 못한 건강 문제까지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의 질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며 아침 햇빛을 쬐거나 밤늦게 과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의 수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피곤하게 깨어나시나요? 밤사이 자주 깨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수면 패턴이 달라지셨나요?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징후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의 식습관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식욕은 몸의 힘을 지키고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지면 몸에 숨어있던 건강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노화를 더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에 사는 74세의 김명자 씨와 이순희 씨를 떠올려 보세요. 김명자 씨는 식사를 즐기며 제철에 나는 싱싱한 채소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매끼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하루가 활력이 넘친다고 하죠. 반면 또래인 이순희 씨는 언젠가부터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었고 작년 한 해 때 해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순희 씨가 놓치고 있던 것은 식욕 저하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혹은 초기 인지기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력이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낙상 위험이나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식욕이 줄거나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배만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제철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리고 혹시 식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신호를 통해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계신가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챙겨서 몸의 힘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식사에 흥미를 잃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식사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6번째 징후, 스트레스 관리 능력. 70세가 넘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며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분들은 노년기에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정신적으로도 또렷한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김영수 씨와 박종태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두 분 모두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친구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길게 끌지 않고 풀어가는 편입니다.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죠. 반면 박종태 씨는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종태 씨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기운이 빠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까지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자주 예민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마음이 쉽게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명상, 가벼운 운동, 깊은 숨 고르기, 혹은 친구와의 대화처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도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금방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에 휩싸이시나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돌아보세요.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7번째 징후, 사회적 연결. 여러분 70세 이후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는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만큼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지지를 넘어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78세의 김영숙 씨와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영숙 씨는 여전히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동네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죠.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예전에는 활발하던 친구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외로움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기분도 가라앉으며 건강까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지지를 넘어 몸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몸 안에서는 건강을 지켜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력을 주기도 하죠.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전화통화나 모임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건 반드시 매일같이 북적이는 모임에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전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는 작은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맺는 관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19까지 징후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되돌아보세요. 여전히 힘차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작은 변화들이 찾아와서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고 계신가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 걸음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회,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모두 여러분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앞으로 남은 삶의 길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가 먼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더 자주 걸어보고 근육을 키우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큰 동기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